중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황하, 회수, 장강 등 큰 강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문명화에 성공한 집단이 황하 주변에 살던 시족 집단으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하라는 물줄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과 황하 주변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하는 장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청해성에 위치한 청장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지리적 특징인 서고정제의 지형도를 따라 오르도스라는 황토고원을 굽이쳐 흐르다 중국 문명이 시작된 하남과 화북의 평야지대를 거쳐 발해로 흘러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입니다. 황토가 섞인 흰누런 빛깔의 물줄기는 황하라는 이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는 북쪽 하투 지역을 휘돌아 열양산과 황토고원 사이에 형성된 긴 협곡을 따라 흐르면서 머금은 황토 때문이며, 등용문의 전설이 생겨난 산문엽을 지나 중원이라는 평원지대를 들어서는데, 이곳이 바로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신화와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대홍수는 황하라는 물줄기가 잔뜩 품었던 미세한 황토가 평원지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쌓여 강바닥의 높이가 주변보다 높아지는 천정천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치수는 강바닥이 높아져 수위가 상승하면 그에 맞춰 제방을 쌓았던 것이며, 한계를 넘어 제방이 무너지면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역사상 황하의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는데,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던 1887년 대홍수 때는 200만 명이 사망했으며, 1931년 발생한 대홍수 때는 4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곳으로, 댐을 건설하더라도 빠르게 바닥을 메워버리는 진흙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강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현재 황하의 본류와 지류에 약 20여 개의 수력 발전을 겸한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류에 건설된 댐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홍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건설한 산문엽에 위치한 댐들은 빠르게 쌓이는 진흙을 퍼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황하의 홍수를 인위적으로 일으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데,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는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정주 부근의 제방을 파괴하였는데, 이때 홍수가 덮친 지역에서는 주민 89만 명이 사망하고 1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초대형 인재를 야기시켰으며, 이는 1938년 발생한 황하의 대홍수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물 한 말에 진흙이 60%라는 중국인 특유의 과도한 뻥튀기 수법이 등장할 정도로, 탕물은 황하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물 1리터당 약 3% 정도의 진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 하구에 도착하여 쌓이는 퇴적물로 인해 매년 1km 이상의 삼각주가 확장되었다는 명나라 때 사료가 있으며,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간 14억 톤 이상의 진흙을 강 하구에 퇴적시켜 영토를 넓혀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은 토사물을 퇴적시키는 미국의 콜로라도 강은 황하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황하의 흙탕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강 하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과거 700년 동안 황하의 유역이 회수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장강의 물줄기와 합쳐졌다는 기록은 지질학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며, 장강 하구에도 엄청난 퇴적물을 쌓아 삼각주를 형성하였는데, 이곳에 간척사업과 함께 건설된 도시가 현재 상하이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황하 유역의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시작되었을 만큼, 황하라는 물줄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인 탕물과 대홍수, 그리고 여러 차례 바뀐 물줄기의 변화를 통해 중국 역사의 한 자락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황하의 물줄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대홍수와 함께 유역이 자주 변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두에서 밝힌 천정천이라 불리는 자연현상과 함께 황토고원을 형성하고 있는 오르도스의 끝자락과 막북의 경계면 사이에 위치한 하투 지역을 휘돌아 나오는 지형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오르도스라 불리는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 1500m의 고원지대, 수백만 년 동안 바람에 날려 쌓인 황토의 두께가 많은 곳은 200여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황토고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오르도스라는 명칭은 몽고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목민족이 살아왔던 터전으로 중국의 역사에는 전국시대의 유력 제국국 중 하나인 조나라가 처음 진출했으며, 진나라 때 장군 몽염은 이곳에 살던 흉노를 쫓아내고 오르도스 끝단에 장성을 쌓았는데, 진시황의 강압적인 통치 행위 중 하나인 만리장성과 장성을 쌓기 위해 끌려온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청해로부터 시작된 황하의 물줄기는 감숙을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르도스라는 고원지대를 감싸듯이 휘돌면서 내륙하천에 드물게 나타나는 범람원과 함께 비옥한 평야지대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내몽골의 핵심 지역인 하투평원입니다. 하투평원은 오르도스라는 고원지대보다 고도가 훨씬 낮은 평야지대로 물줄기의 흐름이 완만하며 수량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곳을 흐르는 물줄기뿐만 아니라 오르도스 전 지역에 얼어붙는 결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해빙기가 되면 열양산맥과 황토고원 사이에 형성된 깊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보다 상류에 위치한 하투 지역의 얼음이 먼저 녹아 유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렇게 증가한 거대한 물줄기가 협곡에 얼음 위를 덮쳐 빠르게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황하를 대표하는 흙탕물 물줄기 후코 폭포가 바로 열양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토고원과 열양산맥 사이를 흐르는 협곡의 길이는 600km에 달하는데, 이곳의 빠른 유속은 황토를 침식시키면서 거대한 흙탕물로 변신하여 협곡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협곡을 빠르게 흐르는 흙탕물을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였으며, 협곡의 출구를 용이 입을 벌려 흙탕물을 뿜어내는 모습과 빗대어 용문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용문을 빠져나간 폭풍 같은 물줄기는 다시 한번 산문엽이라는 협곡을 지나 우라는 임금이 치수에 성공했다는 신화와 전설의 땅을 몰아치게 되는데, 하투 지역에서 얼음이 녹아 만들어진 거대한 물줄기가 강바닥에 토사가 쌓인 곳을 지나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제방을 무너뜨리는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3000년의 중국 역사상 황하의 제방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1500회 이상 등장하며, 당나라 때는 10년에 한 번꼴로, 북송 때는 3.3년에 한 번꼴로, 그리고 청나라 때는 1.89년에 한 번씩 무너질 정도로 붕괴 주기가 빨라지는데, 이는 북방 초원지대와 황토고원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기후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로 황하유역이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총 26회 등장하며, 그중 변화의 폭이 뚜렷한 것이 8번으로 현재 황하의 물줄기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며, 중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경까지는 태행산맥과 바싹부터 물길을 형성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설 속 하나라로 비정된 얼리터 유적지, 그리고 상나라의 문명 세력이 주력 거점이었던 하남성 북부의 은어 유적지는 모두 태행산맥 경계면을 따라 흐르던 황하 아래쪽 평야지대에 살았던 농경 시족 집단인과 동시에 고대 중국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갑골문을 통해 실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진 산동반도의 이족이 살았던 땅이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제수라는 물길을 지배했던 동이족의 역사이며, 이들이 황하 문명 세력과 경쟁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 실체가 명확합니다. 또한 관중 지역의 이민족 시족 집단인 희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모왕벌주의 고사도 당시 황하의 물줄기를 고려한다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며, 주나라 세력과의 경쟁에서 밀린 동이족이 어디론가 이동했을 것이라는 고대의 기록과 함께 동이족이 살았던 땅 제수 유역은 강태공이 봉토로 받게 됩니다. 중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춘추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흐르던 황하의 물줄기는 기원전 602년 좀 더 아래쪽으로 변경돼 북송시대까지 약 1600년 동안 몇 번의 대홍수로 물줄기가 변화되지만, 현재의 황하보다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흐름은 기본적으로 태산에 가로막힌 물줄기가 북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형성된 황하의 물줄기가 바로 조나라와 제나라를 나누는 국경 경계선이며, 전설적인 자객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떠나면서 비장한 마음을 표현한 고사 풍소서의 역수환에 나오는 역수의 위치도 밝혀졌기에 연나라의 위치도 가늠할 만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삼국지 초반 조조 집단과 원소 집단이 화북에 패권을 두고 벌였던 관도의 싸움이나 군량을 보관했던 어소의 위치 등 현재 황하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잘 맞지 않았던 정사 기록도 당시 황하의 물줄기를 고려한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28년에 발생한 대홍수는 황하의 물줄기를 태산 남쪽으로 변경시켜 회수를 잡아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양제가 건설한 대운하의 물길을 따라 장강과 연결되었으며, 대운하의 연결 통로였던 홍택호, 고야호 등 몇몇 호수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희성과 강소성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황하의 본류가 태산 남쪽으로 물길을 틀어 경제력의 중심이 완전히 회수와 장강 일대로 넘어가게 되며, 전통적으로 상계를 이끌던 산서성에 기반한 전통의 진상과 더불어 안희성의 휘상이 큰손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855년 대홍수 때 황하의 물길은 다시 태산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며, 몇 번의 변화 속에 현재의 유역은 1947년 확정된 것인데, 물줄기의 대대적인 변화가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결과물이 토사를 내뿜는 하구와 그 주변 해안가의 지형도를 바꾸게 되는 영토 확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로부터 황하의 물길이 흘러가던 발해만에 인접한 하북성과 산동성 지역은 당시 바다였으며, 황토물이 운반해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차츰 육지로 변화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나 상나라 또는 주나라 때까지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이나 천진도 고대에는 바다에 잠겨 있다가 황하의 퇴적으로 생긴 땅으로 황하의 물줄기의 위치와 함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현재 우리가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하는 지도는 대부분 위작으로 정확한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주나 요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만주와 중원을 가로지르는 연산 산맥을 넘어가거나 해안가로 돌아가야 하는데, 연결 통로가 되는 당산 지역이나 텐진 지역이 바다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배력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전국시대의 연나라의 영토는 다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구글 지도나 최근 제작된 지도를 보시면 발해만 중간쯤에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1855년 대홍수로 황하의 물길이 태산 위쪽으로 변경되면서 강하구로 결정이 되자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퇴적물이 쌓여 육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가히 황하가 중국에 주는 축복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산 아래로 물길이 바뀌어 회수를 잡아먹었던 700년 동안 산동반대 아래쪽부터 장강 입구까지 꾸준하게 퇴적물을 쌓아 해안선이 확장되었는데, 영토가 부족한 나라는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운빨이 좋다 할 것입니다. 황하의 변화무성한 물줄기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은 참으로 경이로운 수준으로, 홍수라는 재난을 극복하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중국의 역사도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황하라는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했지만 곳곳에 퇴적물을 뿌려 비호간 옥토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력이야말로 중국을 지탱하는 경제력의 핵심임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것이며, 영토까지 확장시켜주는 황하의 존재가 참으로 부러울 따름입니다.